자, 이 강의는 그 보건의료 계열의 학과들 국시에서 보는 그 기초의학 문제들이거든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자, 요거를 계통별로 뭐 소화기, 호흡기, 비뇨기, 신경계, 내분비, 감각계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세포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포와 조직, 감염,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인체 기관 계통 별로 문제를 묶어놓은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 기초 과목을 따로 국시에서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가지고 보시는 그 두꺼운 책들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다 들어 있는데 이걸 학교마다 요거를 공부를 하고 요 파트를 시험을 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기초의학이라고 하는 해부, 생리, 병리, 양리 이쪽 파트에 좀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문제들이어서 공부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국시에 나온 문제들 유형을 한번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는 교재에는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너무 어려우시면 좀 패스하시고요. 아, 국시에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하는 정도만 좀 감을 잡으시고, 그 이론 공부하실 때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려고 이런 문제들을 보는 거니까 각자 참고하시고 이론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자, 인체 부위를 정중면과 평행으로 나누는 면. 정중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보이는 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중면하고 평행이니까 정중면하고 같은 방향으로 잘라가지고 보는 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좌우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시상면이에요. 그리고 그 의학 용어 제가 강의할 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자, 시상면을 사지탈 플랜이라고 해요. 앞뒤로 이렇게 잘라서 옆에서 본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체를 좌우로 나누는 가상의 면을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이 사지탈이라는 게 우리 그 머리뼈를 기준으로 앞쪽에 대천문, 뒤쪽에 소천문 이렇게 나누죠. 여기가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마 뼈하고 이게 두정골이죠. 머리 꼭대기에 있는 뼈. 그러니까 이마하고 두정골을 나누는 면 이렇게 자른 거죠. 이게 코로나 슈처라고 하죠. 코로나를 관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 꼭대기 두정뼈를 세로로 이렇게 나눠지는, 봉합되어지는 요 면이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갈라지는 요 면을 사지탈 슈처라고 해서 시상 봉합이란 뜻이에요. 요 뼈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니까 그래서 봉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로 여기 사람을 한 가운데 정중면을 이렇게 나눴을 때 요 사지탈이라는 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사지탈 플랜 시상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상면은 옆으로 자른 거죠. 옆으로 사람 한 가운데 선에서 옆으로 자르면 앞 뒤가 되겠죠. 이렇게 앞 뒤를 자르면 얼굴 전체가 보이잖아요. 우리 얼굴 보고 점치는 걸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뜻은 아닌데 관상이라는 단어를 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관상면 그러면 얼굴 관상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코로나 슈처 관상봉합이라는 말에서 코로나리 온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플랜 그러면 관상면이에요. 수평면은 쉽죠. 아래 위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CT나 MRI를 찍으면 요거거든요. 수평면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수만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그 한 면 한 면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중면과 평행, 사람 몸을 한가운데로 놨을 때 요 정중면하고 평행이니까 요렇게 요 방향으로 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우가 나눠지는
면을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자, 인체의 해부학적 위치로 시상면이란 조금 전에 봤죠? 인체를 좌우로 지나가는 수직면. 자, 그 다음에 직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거는 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관상면과 직각을 이루는 면이 아니고 직각을 이루는 축. 그러면 요거를 시상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축에 대한 개념은 조금 입체적인 그 공감 감각 능력이 좀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 축을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어떤 면이냐, 면을 주로 물어보시니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최소한 시상면, 관상면 요거 두 개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수평면은 뭐 쉬우니까 그죠? 자, 신체 표면에서 가깝거나 얕은 부위의 해부학적 명칭으로 옳은 것. 예를 들어서 사람의 팔을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뼈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근육들이 붙어 있고 혈관은 지나가고 여기 한 가운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피부에 해당하죠. 이제 요거 피부를 지칭하는 게 인체 표면에 가깝거나 얕은 부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해부학적 명칭은 얕은 부위가 맞고요. 얕은 부위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봤을 때 얕다 이쪽 깊이 들어가면 깊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얕은 거를 한자로 천부라고 얘기하고요. 요 안쪽 깊숙이 있는 거 요거 심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부, 심부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얕을 천자, 열불 천자거든요. 그 다음에 심부에서 심은 깊을 심자, 짙을 심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부, 심부 그러면 좀 개념을 얕은 부위, 깊은 부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인체의 위치와 방향 용어가 옳지 않은 것. 자, 피부는 골격보다 얕은 부위에 있다. 맞죠? 뼈가 훨씬 더 깊숙이 있잖아요. 맞는 표현이고요. 자, 팔꿈치는 손목보다 몸쪽, 근위부에 있다. 자, 팔을 기준으로 어깨가 있고 팔꿈치가 있고 그 다음에 손목이 있죠. 자, 이 몸쪽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깨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조금 더 멀고 그 다음에 손목이 제일 멀죠. 요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팔꿈치는 손목보다 몸 쪽에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위부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발등은 정강이 뼈보다 몸 쪽에 있다. 정강이 뼈는 어디 있어요? 자, 비골, 경골 뭐 이렇게 표현하죠. 골반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퇴골이 있고 다음에 안쪽에 굵은 게 경골, 옆에 가느다란 게 비골. 요 비골의 끝이 복사뼈, 복숭아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목이 있고 발등이 있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정강이 뼈라 그러면 요거 두 개 중에서도 큰 거, 경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발등보다 정강이 뼈가 몸 쪽으로 더 가깝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아니죠. 발등이 더 멀죠. 정강이 뼈가 더 가까워요, 그죠? 몸 쪽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발등은 멀리 있으니까 원위부라고 해야죠. 원위부. 이게 가까울 근자고요. 이게 멀 원자예요. 3번이 틀렸네요. 자, 심장은 복장뼈, 흉골보다 등 쪽에 있다. 배측이라고 한 거는 등 배자예요. 그럼 배는 뭐라고 그래? 복이라고 그러죠? 배 복자. 그래서 등을 한자로 배측 이렇게 얘기하고 배를 배 복자를 써서 복측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심장은 앞에 피부가 있고 갈비뼈가 있고 그 뒤에 심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은 갈비뼈보다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등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자, 무릎은 넙다리, 대퇴의 먼 쪽에 있다. 자, 여기 대퇴보다 무릎이 더 멀죠. 몸에서부터.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에요. 자, 생명체의 특징이 아닌 것. 생식 활동 합니다. 그죠? 먹고 살려면 움직여야 되죠. 운동하고요. 먹은 거 우리 몸에 필요한 걸로
바꿔서 써야 되고 필요 없는 거 버려야 됩니다. 물질 대사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물질 반응. 이게 이제 물질 대사처럼 뭐 어떻게 뭐 화학적으로 뭐 반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해서 여기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 거죠. 이 반응은 무작위적인 반응은 아니고 생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적응을 하죠.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 반응을 물질 반응이라고 표현해서 이게 틀린 질문이고요. 당연히 세포나 기관들이 조직화 되어져야지 조금 더 고등한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물질 대사라든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는 거를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하죠. 몸의 컨디션,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조절 또는 항상성 유지 이런 것들이 생명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생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체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생명체의 대사 활동하고요. 움직임 필요하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생식 활동도 하고요. 성장도 합니다. 자, 감정 표현. 감정 표현은 뭐 사람만 한다. 뭐 집에서 키우는 뭐 개, 강아지도 감정 표현을 한다. 그러면 바이러스, 뭐 세균, 세포 하나짜리 생명체는 그죠? 감정 표현을 한다라는 표현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 틀렸고 요거 대신에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이게 맞는 거죠. 자, 호메오스테시스 요거 항상성이라고 하죠. 자, 호메오스테시스 조절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생식에 의한 조절 맞죠? 체액의 순환을 통한 조절 맞고요. 신경 및 호르몬에 대한 조절 맞는 얘기고요. 세포 대사산물의 배출에 의한 조절. 자, 필요 없는 거 단순히 필요 없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몸 안에 쌓여서 저장할 곳이 없는 것도 물리적인 한계이긴 하지만 그 대부분의 우리가 쓰지 못하는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 우리 몸에 도구로 작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출하지 않으면 몸에 해로운 일들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감정 표현. 항상성은 주로 물리적인 신체에 대한 반응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항상성을 얘기하는 건 잘 없어요. 뇌에 대해서 그만큼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쨌든 뭐 교과서에 실릴 만큼 이런 정신작용도 항상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은 없어요. 우리가 뇌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논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